안녕하세요. 이현영 기세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절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추락했는데 드디어 한국은행이 2%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 1.8% 수준이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0% 수준으로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외의 연구기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길이 훨씬 더 험난하고 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드디어 터트려졌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는 특히 엄청난 쓰나미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그러한 관세 폭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첫 번째, 두 번째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국내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혼란인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잠재 성장률 1.8%가 아니라 어쩌면 1.5 미만, 어쩌면 1%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절대 위기가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집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뭐 전국적인 집값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이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 보면 전국적인 상황은 더더욱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이 집값도 결국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급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최근에 공급하면 아파트 분양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입주하는 가구 수도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니까 당연히 아파트 신규 분양이나 입주하는 가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존의 아파트가 얼마나 매물로 나오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서울의 경우에 그 아실에서 현재 계속해서 계산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아파트의 매물 숫자예요. 2022년 4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서울 기준 한 5만 개 정도였는데 최근에 9만 호가 훨씬 넘었어요. 그러다 약간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 그래요? 이게 지난 2월 12일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 강남 지역에 묶여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좀 뜨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매물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 그래도 강남은 아니야.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런 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강남구에 매물 수입니다. 강남구도 2022년 4월 1일에 4천 개 정도였다가 최근에 이게 9천 개까지도 올랐다가요. 최근에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옷소공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옷소공 때문에 갑자기 집값이 좀 뜨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매물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이게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강남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 폭탄을 넘기는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매물이 최근에 늘어났고 그게 마침 이 서울시에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서 그러한 상황이 잠깐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아파트의 매물, 그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수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수요를 볼 때 일단 여기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큰손이 최근에 30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2022년부터 보는 건데요. 전통적으로 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연령 계층은 당연히 40대죠. 40대가 제일 소득 수준도 높고 키우는 아이 수도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아파트를 계속 구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만 하더라도 제일 아파트 매입을 많이 하는 연령 계층은 40대 였어요. 그리고 뭐 50대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2023년에 가니까 갑자기 30대 그리고 지난해에도 30대가 40대보다도 더 아파트 매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 2022년 하반기에 아파트 값이 서울 강남까지 포함해서 최고가에서 20% 내서 30%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둔촌 주공 미분양 사태도 났고 그러면서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웠죠. 그것이 뭐였어요? 결국은 특례 보금자리론 해서 뭐 한 40조 원을 풀었어요. 또 지난해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중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0대가 아파트 매입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존에 50대나 40대의 아파트 매입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새롭게 수요를 정부가 창출한 거예요. 계속 돈을 빌려주면서. 그래서 물정 모르는 30대가 아파트 주된 매입 연령 계층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올해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가계대출 고삐를 죄겠다 이렇게 하면서 60조 원의 정책 대출은 계속 유지한다. 지난해에도 60조 원이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명목 GDP 증가율이 올해 한 3.8%라고 지금 정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연초 생각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 1.8% 정도 될 거고 실질 GDP 성장률로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니까 이걸 두 개 다 합하면 3.8% 정도 될 것이다. 실제는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실질 GDP 성장률이 1.8%가 아니라 1.5도 안 될 거고 아마 1%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에 가계부채가 2,300조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3.8% 이내로 증가시키려니까 최대 87조 4천억 원 정도 증가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가계대출 증가하는 것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냐면 정책 대출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이름으로 해서 무려 60조 원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87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무려 60조 원을 정부가 시중 금리보다 더 싸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실제 시중은행에서 빌려주는 담보대출은 이게 20조 원 남짓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조 원 정부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내세운 정책이 뭐냐면요. 이번에는 20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최대 3억 원, 신혼이면 4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더 싸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대가 주된 그 주택 매입 그 연령층인데 이것을 지난 23년, 24년에는 계속 정책 대출을 하면서 30대가 주된 큰 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30대도 이제는 충분한 주택 매입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미래의 소득을 끌어가지고 집을 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엔 20대를 데리고 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20살짜리가 무슨 집을 사냐는 거예요. 20대가 무슨 집을 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저는 이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출, 이러면서 40조, 20조를 풀었고 올해도 그렇게 풀겠다고 하고 그 속에는 이제 20대까지 포함해가 청년주택 드림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석해서 집을 젊은 사람들에게 팔아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올해 이제 대선까지 있어가지고 현재 이런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금융위원회 거기서 이걸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하고 개인이 반반 부담해서 집을 사는 정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수요가 없으니까 새로운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빌려줘도 안 되니까 아예 정부하고 개인이 반반 부담해서 집을 삽시다. 그래야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반반 그 이익을 나눕시다. 이런 정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못 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경기도 나빠져가지고 정부가 그런 돈도 없어요. 결국은 이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의 돈 가지고 그런 정책을 쓰겠다는 건데 계속 할 수도 없을 거다. 정부가 이미 적자 재정을 계속 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 국면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러한 정책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정말 두 눈 부릅뜨고요. 지금 새로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정당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잘 보십시오. 이 분들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하는 건지 잘 보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빚내서 집 사라, 아니면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집 사다,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를 위하고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이렇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양질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창용 총재가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했던 말을 마침 말씀하세요. 이분이 어쨌든 저보다는 한국은행 총재니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맞는데 이것이 집값을 밀어올려서 도리어 집을 사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집값이 더 올라가서 이게 다시 또 정책금을 더 늘려야 되는 악순환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넣는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 젊은 사람들, 이제 20대까지 그런 투기 세력으로 지금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돈 30% 넣고 70%를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투기를 하냐는 거예요. 공급하는 그런 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행사들이 자기 자본 3% 가지고 시작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돈 30% 넣고 70% 빌려가지고 또 분양 받아가지고 마치 크게 한번 이득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 말씀이 맞으면 정말 이러한 영상 공유 좀 해주시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건 널리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어느 쪽이든 이러한 상황을 정말 제대로 좀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